네, 1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었고 오늘은 액상 폐기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해양으로 이러한 방사성 물질이 어떻게 유입되는지 할 때 자연적인 방사능, 해변의 모래라든지 이렇게 안반이라든지 암석 이런 것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처럼 핵무기 실험을 통해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이런 핵무기 실험, 원자폭탄 이런 거 말고 우리 일상 주변에 있는 것처럼 원자력 발전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폐기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액상 폐기물 그리고 고형 폐기물입니다. 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고형 물질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액상 폐기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 보면 냉각수가 매일같이 몇 톤씩 나오는데 그게 너무너무 많이 쌓여서 조만간 해양으로 방류를 할 예정이다 라는 말을, 그런 뉴스를 들은 적 있죠. 그게 바로 뭐냐, 대표적인 액상 폐기물입니다. 자, 그러면 액상 폐기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원자로가 있고 원자로에서 발산되는 액상 폐기물, 냉각수 이런 것에 다양하게 중저준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액상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2000년대 중심인데 원자로가 몇 개 있느냐, 2015년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2015년 자료를 보시면은 이때 나온 게 책임은 어떻습니다. 436개. 그래서 미국의 100개, 프랑스 58, 일본 48, 러시아, 한국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순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이 당시로 따지면 세계 5위 수준으로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봅시다. 한번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화력 발전, 석탄을 떼워서 거기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것. 수력 발전, 그래서 댐을 만들어서 그 높이를 높게 만들어서 물이 떨어지는 높이 에너지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게 수력 발전. 그리고 원자력 발전은 바로 원자로에서 이게 연료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이 고농도로 압축되어 있는 연료봉이 있는데 연료봉에서 열을 내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둥그러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여기 있네요. 원자로 여기 있습니다. 원자로. 여기 보시면 원자로 여기 봉이 있죠, 그죠? 이게 리액터라고 해서 이것은 연료봉입니다. 연료봉. 여기는 우라늄 235가 자연 상태에서 존재할 때는 워낙 농도가 낮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런 우라늄 235라고 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고농도로 만들어서 그것을 연료봉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건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저희들끼리 반응하면서 끝내 여기에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분기되어지면서 그 분기되어지는 만큼 질량 손실이 일어나고 그 질량 손실된 만큼 에너지가 나옵니다. 에너지는 mc의 제곱에서 질량이 요만큼만 1g 혹은 0.1g만 결손이 생겨도 없어지더라도 그게 엄청난 양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겁니다. 이게 냉각제 펌프를 해서 물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열이 너무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이게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 높은 온도의 물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물이 전기가 발생합니다. 엄청난 전기가 발생하게 되고, 이 전기가 여기에 터빈을 돌리게 되고, 터빈을 돌리면서 이 바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발전. 그렇죠. 쉽게 말해서 여기서 연료봉, 우라늄 235 방사성 동위원소가 고농도로 압축되어 있는 연료봉이 스스로 반응하면서 내는 열을, 여기 있는 냉각수, 여기서 냉각수라고 하는 것은 경수 혹은 중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수로, 중수로 그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수 혹은 중수를 열을 엄청나게 높게 만들어서 이 열을 일반 물을 통과시키면 이 일반 물은 당연하게 끓게 됩니다. 이쪽은 똑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이게 가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압력이 엄청 높아서 끓지가 않아요. 너무 압력이 높기 때문에 100도, 150도가 되어도 끓지 않습니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끓지는 않지만 온도가 높고 이것을 통과하면서 이 여기에 있는 물을 이제 끓이게 하는 거죠. 그 말 알죠?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해 먹으면 산에서는 밥이 서울 익는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산에 가면 기압이 약합니다.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의 압력이 약해지겠죠. 기압이 약해진다는 말은 뭐냐? 물에 끓는 점이 떨어진다. 100도에서 끓는 게 아니고 100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끓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밥이 제대로 익지 않는 거죠. 그죠? 낮은 온도에서 끓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압력이 가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온도가 되더라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대신 물은 온도는 더 높아져요. 더 높아지게 되고 이 높은 온도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물이 온도가 높아지면서 기체가 발생하게 되고 그 엄청난 양의 기체가 전기가 이쪽으로 와서 터빈을 돌리게 되면 이것이 바로 발전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자, 이렇게 두시면 적혀 있습니다. 연료봉이 뭐냐? 우라늄 다이옥사이드라고 하는 UO2입니다. UO2. 우라늄 다이옥사이드라고 하는 이 우라늄이 핵 분열을 하면서 그 다음에 발생되는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이 연료봉이 들어있는 원자로의 중심부, 아까 그림을 봤죠, 그죠? 거기에서는 고열이 발생합니다. 한 번 더 보여주겠습니다. 보시면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냉각조를 그 중심부에 통과시킨다. 즉 이게 가만히 있으면 온도가 너무너무 올라가가지고 녹아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너무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냉각자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경수 혹은 중수. 근데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이 지진에 의해서 쓰나미가 오고 쓰나미에 의해서 이 냉각수 펌프의 가동이 중지되는 바람에 어찌 됐느냐? 냉각수가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료봉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끝내는 높게 됩니다. 높게 되면서 방사능 물질이 노출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연료봉은 열을 낼 수밖에 없고 이 열을 일정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냉각자가 흘러보냅니다. 이 냉각자가 바로 아까 말하는 중수 혹은 경수입니다. 중수란 말은 중수소로 체험되어진 물 H2O 이게 물이죠. 물인데 그냥 이게 수소가 원자량이 1인 거 그 다음에 수소가 원자량이 2인 거 중수소로 되어 있는 거 이것을 중수 이것을 경수라고 합니다. 중수소로 만들어진 것 이것은 일반적인 수소 H와 이것은 H2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냉각조를 그 중심부에 통과시킨다. 통과시키는데 이때 통과시킨 거는 뭐냐 냉각조로는 경수나 중수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경수 중수는 금방 제가 말한 것처럼 똑같은데 약간 더 이번에 뭐 어차피 한번 여러분들이 워낙 요즘에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압 경수라고 합니다. 가압 경수. 이 말은 뭐냐? 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물입니다. 경수는 그냥 물인데 그냥 물은 여러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적인 물은 100도면은 끓습니다. 100도. 그런데 가압 압력을 가하면은 압력을 높게 하면은 물이 끓지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 쿠쿠 전기밥솥 있죠. 그건 뭐냐? 그냥 옛날 밥솥 같은 경우는 100도면 끓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어떻게 되죠? 고압으로 되어 있죠. 그 말은 뭐냐? 물이 100도가 넘어가요. 더 온도가 더 높아져야지 더 높아지고 그래서 고압이 되어서 100도가 되고 100도, 110도, 120도 더 높은 온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밥이 더 맛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지면 물이 끓지 않습니다. 물이 끓는 점이 더 높아져요. 이 말입니다. 가압 경수. 냉각제로 물을 쓰는데 이 물이 일반적인 물이고 이 물은 100도면 끓는데 이걸 압력을 가하면은 끓지가 않아요. 그 말은 뭐냐? 이 냉각제가 아까 있던 원자로 그 안에 연료봉이 있는 곳으로 가면은 온도가 점점 높아져서 100도보다 더 높아져도 끓지가 않습니다. 아주 높은 가압 경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뒤에 가서
이제 다른 일반적인 물을 끓이게 되고 거기는 나오는 전기를 이용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알았죠? 자, 이때 냉각제, 아까 말했던 냉각제로 쓰는 게 보통물입니다. 보통의 물, 경수. 보통의 물입니다. 보통의 물. 수소가 그냥 우리가 아는 수소. 이걸 그냥 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열 전도율도 좋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때의 단점은 가압 경수로의 단점은 뭐냐? 농축된 핵연료를 쓰입니다. 핵연료 자체가 우라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우라늄의 235가 고농도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핵연료를 농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압 경수로 원자로 핵연료비 중에서 농축이 필요한 경비가 거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핵연료 농축 기술이 없는 경우에는 끝내 이거 농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수입이 있어야 된다. 돈이 많이 들겠죠, 그죠?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냉각제로 물을 쓰면 일반적인 경수 그냥 바닷물 끌어들여가지고 그냥 거기에다가 압력만 가하면은 높은 온도가 되더라도 끓지가 않는다. 그 물 그냥 냉각제로 쓰면 돼요. 하지만 이때는 연료가 농축되어진 핵연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중수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중수를 쓰겠습니다. 자, 중수를 쓰면은 가압 중수로 일단 압력은 가해요. 하지만 이것은 농축되지 않은 천연 우라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우라늄은 235, 238 이거 주로 많이 있는데 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농도를 농축을 해서 쓰는 게 가압 경수로형입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냉각제로 경수가 아닌 중수를 쓴다면은 그냥 농축하지 않은 천연 우라늄을 써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까 말한 것처럼 핵연료인 우라늄을 농축하는 기술이 상당히 어렵고 그것 때문에 돈도 아주 많이 드는데 이것은 그냥 이걸 쓸 수 있으니까 좋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단점은 중수로의 단점은 뭐냐? 중수를 얻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냐? 물은 물인데 산소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가 중수소입니다. 중수소. 중수소로 만들어진 물을 얻기가 상당히 힘들다. 여기 보면 순수한 중수 H2O인데 여기에 이 수소가 중수소로 칠환되어 있는 물이라면 중수 한 컵이 고급 위스키 한 잔. 그냥 일반적인 위스키도 아니고 고급 위스키 한 잔. 그럼 어찌 될까요? 중수로에 물이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것을 갖다가 고급 위스키로 채운다 생각합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 알았죠? 그리고 또 중수로 같은 경우에는 중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핵연료로 농축되어진 우라늄을 쓰는 게 아니고 천연 우라늄을 쓰기 때문에 가압 경수로에 비해서 발전소의 덩치가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라늄을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니까 발전소가 만드는데 경비가 더 많이 비싸게 됩니다. 이 차이점 알겠죠, 그죠? 하나는 핵 경수로 같은 경우에는 핵 연료를 만드는 게 비싸고, 그죠? 이 물 자체는 싸다. 그런데 중수로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는 얼마 안 되는데 이 중수 자체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거 말고도 냉각제로는 경수, 중수 말고도 사실 또 다른 것도 있긴 있습니다. 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용해시킨 나트륨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경수, 중수를 냉각제로 쓴다. 이 정도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온 열이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한 번 더.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열이 나오는데
이 열이 이 증기를 만들고 물에 전달되어 여기 물이 있겠죠. 이 파란색 물에 전달되어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가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터빈을 돌리게 되면서 끝내는 이게 바로 증기를 만들게 된다. 그리고 이 증기는 다시 응축이 되어져 가지고 응축이 되어져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나오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물이 계속 이용되어지는 거죠. 그냥 우리 차량에 보면은 냉각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엔진이 막 뜨거워지니까 엔진이 뜨거워지는 것을 높이지 않고 냉각시키기 위해서 냉각수를 쓰죠. 그죠? 그 냉각수는 뭐냐? 계속 엔진을 식힙니다. 식히면서 또다시 나가서 다시 냉각되어졌다가 다시 또 들어가고 다시 나갔다가 냉각되어졌다가 다시 들어가고 기술을 켜죠. 그죠? 원자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사용되는 냉각제로 중수나 정수를 쓰면은 끝내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물은 다시 여기서 엉축되어져서 다시 흘러들어간다. 그렇죠? 이것은 물이 끓어서 증기가 되고 터빈을 돌리고 엉축되어져서 다시 또 들어가고 냉각제로는 여기는 냉각제는 냉각제입니다. 정수, 중수는 이 안에서만 계속 돌고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여기 열을 손실하면서 열을 끓인 다음에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지고 그 다음 더 온도를 낮춘 다음에 다시 들어가고 그러니까 경수, 중수도 다시 또 온도를 낮추는 곳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이 증기가 되었다가 다시 또 응축되어져서 다시 들어가고 응축시키는 것은 그냥 밖에 있는 냉각용 해수 그죠? 바다에서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그냥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통과시키면서 이 증기로 나와 있는 이 물들을 냉각 응축을 시켜서 계속 이 안에서 돌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빨간색 부분이 바로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자로 원자력 발전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 라고 생각하면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출되어진 냉각수. 근데 이게 바닷물을 끌어들여가지고 냉각을 시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의 냉각수에도 약간의 방사능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배출물에는 원자로부터 사용되는 연료봉을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연료봉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하게 자동차를 쓰다 보면은 달리다 보면 가솔린을 다 쓰면 다시 채워 넣어야 되죠.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료봉 한번 넣었다 해서 평생 쓰는 게 아니죠. 그죠? 어느 정도 쓰고 나면 이것을 끝내는 효율이 떨어지면 이걸 빼냅니다. 연료봉 속에 있는 우라늄 235가 어느 정도 이상 사용되어졌다. 그러면 이것을 빼내어서 다시 처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처리하면서 또다시 발생하는 저하전이 방사능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는 액체 폐기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뭐냐? 우리가 원전에서 사용하는 차가포, 장갑 이런 것들은 한 번 사용했다 해가지고 이 방사능에 오염되는데 하고 버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써야 되겠죠. 그죠? 쓰기 위해서는 세탁을 해야 돼요. 세탁하면은 세탁할 때 나오는 배수 거기에서 나오는 배수 이 같은 경우는 다시 물로 더 희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방사능을 낮추고 여과 시스템을 거쳐서 법적 기준치보다 이하되도록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면 세탁 배수 이외의 폐기물들은 여과, 탄력, 정발, 농축 외에도 동기가 많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는 슬러지가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은 고체화시켜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쪽이 이제 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됩니다. 저 밑에 것은 이제 고체화시키는 거고.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물로 빠져나갈 때 그 기준도 다 따라주지 기준이 다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마다 별도의 규제를 하고 있고 그 농도도 방사능이 그것도 기준치가 다 되어 있다. 옛날에는 연간 17.4 테라 10의 12승입니다. 메가, 기가, 테라바이트 알죠? 그죠? 10의 12승 7.4 테라 베큐럴
정도로 허용되어 있었지만 그 주변 지역에 구 양식장이 있어가지고 끝내는 여기 보면 징크 65 의 배출도 연간 0.81로 이렇게 제한했다.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또 다른 곳에서도 있습니다. 뭐 브라웰이라는 지역인데 이쪽은 실제로 나오는 것은 법적 제한치는 뭐 이 정도 법정 제한치 1%보다도 더 낮은 정도였다. 나중에는 뭐 워낙 작게 나오다 보니까 기준치 자체도 없어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핵연료, 아까 말했던 핵연료, 쉽게 말해서 연료봉이라고 합니다. 연료봉. 핵연료로 사용되어지는 게 봉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연료봉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라늄 238이 97%, 우라늄 235가 3%입니다. 3%만 해도 이것은 농축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고도로 농축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사용하고 나면, 발전을 하고 나면 이 우라늄 235가 붕괴되어져가지고 양이 줄어듭니다. 얼마나 줄어드느냐? 약 1%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면 2%, 우라늄 235가 2% 정도가 소비되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것은 더 이상 쓰지 않고 빼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를 하면은 우라늄 235, 우라늄 238하고 그 밑에 플루토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 분열 생성물, 세슘, 스트론튬, 아미니슘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있는데 이렇게 플루토늄이 따로 분리되어집니다. 이 플루토늄 재처리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또다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재처리입니다. 재처리. 자, 이것이 핵연료, 연료봉. 이것이 한번 사용하고 나면 몇 개월 지나면 12개월인가 18개월인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이 이렇게 우라늄이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라늄이 농축되어 있다는 말은 천연 우라늄이 아니고 핵연료로 우라늄 235가 고도로 농축되어져 있습니다. 핵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은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경수로, 즉 냉각제로 경수를 사용하는 원자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했죠, 경수, 냉각제로 쓰는 거. 만약에 이게 중수로는 핵연료가 우라늄이 고도로 농축되어진 게 아니고 일반적인 천연 우라늄을 쓸 수가 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게 기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그 방사능이라고 하는 게 방사성한 게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있다고 했죠, 그죠? 알파선 같은 경우에는 연간 222 테라베크럴, 베타는 연간 11,000 테라베크럴 이렇게 해서 기준치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연간 기준치가 알파 같은 경우는 222에서 1, 베타는 11,000에서 400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개별 체내 배출 효용체가 만들어졌다. 아무튼 이제는 이런 배출이 매우 낮은 저준위 상태로 감소시켰다. 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그림 7-4 보시면 옛날에는 이렇게 이게 실제 배출되어진 양입니다. 배출되어진 양. 이렇게 배출되어지는데, 그래서 배출된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끝내는 이게 기준치입니다. 기준치가 있다가 배출되어지는 양이 많으니까 기준치 자체를 높여버리는데 이제 이런 재처리라든지 이런 방사능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는 처리 기술이 생기다 보니까 나오는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서 기준치도 아주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배출되어지는 양, 그리고 점선은 허용량, 기술이 발달하니까 끝내는 기준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영국이고 이쪽이 아일랜드입니다. 북아일랜드 여기 있죠, 그죠?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브리티시 이렇게 있죠, 그죠? 여기에 셀라필드라고 하는
핵처리 핵연료 재처리 시설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는 세슘이 나오기 때문에 끝내는 세슘의 농도가 이렇게 등곳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쪽에서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점점 희석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뭐 루테늄이나 플루토늄 이런 것들은 워낙 고분자에 무겁기도 하기 때문에 입자에 많이 붙어 있어서 해저 바닥에 퇴적물에 깔아앉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액체 액상 폐기물. 다음 시간에는 고형 폐기물, 고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